2020년 9월 오늘 가져온 책은 매일 심리학 공부, 편저 우리창, 옮기니는 정세경, 부제목 일과 인간관계를 내 편으로 만드는 85가지 심리기술. 머리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쉐커리는 말했다. 삶은 거울과 같다. 당신이 얼굴을 찌푸리면 똑같이 찌푸리고 당신이 미소 지으면 환한 미소로 되돌려준다. 확실히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로 이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심리 상태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난다. 알다시피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봄바람처럼 녹일 수 있고 오히려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 심리가 있다. 그만큼 심리학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문이며 우리의 생활 곳곳에 배어 있다. 작게는 한 개인의 정서 조절과 타인과의 교제에서부터 크게는 영업, 장사, 사업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 뒤에 어떤 심리적 배경이 숨겨져 있는지, 자신의 현재 개성이나 성격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동 속에 내재된 심리적 배경을 추정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심리학을 잘 아는 사람은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상대의 말과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기회를 잡고 경솔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다. 술의 맛을 음미하려면 잠깐이면 되지만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을 제대로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넓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보태자면 심리학은 지혜라는 메스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회부하는 과학이다. 소제목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기. 어느 유능한 과학자가 있었다. 죽음이 두려웠던 그는 클론 기술을 이용해 자신과 똑같은 12명의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누가 자신인지 혼란을 줘 사신의 손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사신이 찾아왔다. 사신은 눈앞에 있는 13명 중 누가 진짜 목표인지 알 수 없어 결국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찾아왔고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자네는 천재일세. 복제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다니 말이야. 하지만 나는 자네 복제인간에게서 한 가지 흠을 찾아냈다네. 그 말에 진짜 과학자는 펄쩍 뛰며 소리 질렀다. 어디 흠이 있다는 거요? 내 기술은 완벽하다고. 바로 이걸세. 사신은 화를 낸 사람을 붙잡아 저승으로 떠났다. 사신은 인성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약점을 마주하기보다 도망치거나 숨기려 한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완벽함만을 추구하고 약점을 외면한다면 삶은 금세 엉망진창이 될 것이며 주변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일화는 미국의 심리학자 네사니얼 브랜든의 이야기다. 어느 날 로렌스란 여성이 심리치유를 받겠다고 찾아왔다. 그녀는 천사 같은 얼굴의 소유자지만 입이 거칠고 마약과 매춘까지 경험한 여자였다. 브랜드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녀가 한 모든 일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좋았죠. 처음에는 체면수를 이용해 중학교 시절 그녀가 어떤 아이였는지 떠올려 보게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했더군요. 그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야 했고 오빠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분야에서 1등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분야에서 완벽하지 않다거나 남들과 차이가 나면 오히려 극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완전한 부분을 크게 과장해서 자신의 장점마저 포기한 것이죠. 브랜드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으며 불완전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완전함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반 뒤 로렌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 합격했으며 몇 년 뒤에는 작가가 됐고 결혼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브랜드는 대로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지만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고상한 옷차림에 침착한 태도, 생기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상처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항상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남의 장점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결코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할 줄 안다면 오히려 그 약점을 앞으로 나아갈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이런 사실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더 부풀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확립하고 담담히 자신의 약점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담담히 마주할 수 있는 이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소제목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기. 한 심리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그들이 지닌 두 가지 본질적 힘을 발견했다. 하나는 엄격하고 치밀한 논리적 사고 아래 일에 매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돌발적이고 강렬한 영감이 발동하면 그 즉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감이 현실 속에서 분출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습관처럼 그것을 질식시키고 원래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항상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이다. 한 번은 월터 B. 피트킨 교수가 할리우드에 들렀다가 한 젊은 팬으로부터 꽤 의미 있는 제안을 받았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젊은이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신중히 고려하고 토론한 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결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피트키는 수화기를 들어 바로 월가에 전보를 쳐서 이 제안에 대해 열렬히 설명했다. 그는 뜻밖에도 $10,000,000의 영화 투자 계약을 따냈다. 만약 그가 남들처럼 행동하기를 미뤘다면 이 제안은 신중한 토론 속에 좌절돼 처음에 빛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반면 피트키는 즉각 행동에 나설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부러워했지만 사실 그는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지금 바로 행동하는 습관을 키운 것이다. 괴테도 말하지 않았던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능력, 마력이 있다. 핵심은 미루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마음은 점차 성숙해진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내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지기 십상이며 질질 끄는 버릇이 생기기 쉽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많든 적든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간을 끄는 방법이나 정도도 제각각이다.
어떤 이들은 잡다한 일을 하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들은 상사가 재촉해야 간신히 일을 하는 스타일로 자기 스스로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끈다. 또 어떤 이들은 꾸물거리는 것이 고질병이 되어 오랫동안 문제를 끌며 결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모든 일이 다 준비된 뒤 행동하려 한다면 당신의 일은 아마 영원히 시작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성공한 인물들의 신념 중 하나이다. 본래 모든 계획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계획이란 종이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계획은 실천하는 도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 바로 실천에 옮겨라. 당신의 목표에 따라 지금 행동하라. 행동이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허튼 꿈에 불과하다. 수제목, 체계화와 감각기관의 협조, 기억의 법칙. 한 가지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자. 20개의 명사를 보고 1분 안에 외우는 것이다. 이 중에는 서로 관련 없는 초등학생, 우산, 콜라 같은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대답하는 순서는 뒤섞여도 상관이 없다. 그 결과는 어떨까? 분명 개 중에는 콜라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우산을 들고 라는 식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를 함께 배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몇 단어를 한 팀으로 묶는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기억의 체계화라고 한다. 생활 속에서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난처하지 않게 해줄 뿐더러 수많은 유용한 지식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지식은 결국 기억이다 라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말이다. 기억은 내용에 따라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이미지 기억과 언어 기억, 정서의 기억, 운동의 기억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는 것이 이미지의 기억이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기억이 언어 기억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의 감정이나 기분을 통해 기억하는 것을 정서의 기억이라 한다. 오래전 배운 스키나 수영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을 운동의 기억이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기억은 반드시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무턱대고 외우면 효과가 더 좋지 않다. 교육은 지식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배운 지식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려면 그 지식을 하나의 체계 안에 담아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서로 관련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참여하는 감각기관이 많을수록 정보는 풍부해지며 배운 지식도 견고해진다. 다양한 감각기관이 함께 기억에 참여하면 하나의 감각기관만 고군분투하며 기억할 때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주희도 책을 읽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마음과 눈, 입을 집중해야 한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눈으로 자세히 보지 않게 된다.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지 않으면 대충 소리내어 읽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절대로 기억할 수 없으며 외웠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3가지 중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면 눈과 입이 어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한 바 있다. 주위의 말 속에는 이미 2가지 감각기관인 시각과 청각의 협동작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훗날 심리학자들은 이런 주위의 이론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는 IQ가 비슷한 10명의 학생을 2조로 나눠 첫 번째 조가 있는 방에는 의자 5개와 성경책 5권만 줬다. 또한 2번째 조가 있는 방에는 5권의 성경 외에도 종교 관련 화첩을 놓아뒀으며 종교 음악도 함께 틀어줬다.
그는 두 조의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외우도록 했는데 두 번째 피시험자들의 성적이 첫 번째 조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지식은 기억의 효과가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청각을 통해 얻은 지식의 15%를 기억할 수 있으며 시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25%를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감각이 결합되면 얻은 지식의 65%를 기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각기관이 서로 협조해 효과를 발휘하면 단독으로 운용하는 결과보다 훨씬 좋다는 뜻이다. 소제목 익숙할수록 친할수록 최신 효과. 우리는 새 것만 좋아하고 옛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종종 질책하곤 한다. 그런 행동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을 사귐에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습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중시하면서 오래된 정보를 소홀히 한다. 새로운 정보는 오래된 정보에 비해 교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갑작스러운 정보는 익숙해진 인식과 이미지에 질적 도약을 가져온다. 이는 초두 효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심리학에서는 최신 효과라 한다. 그렇다면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는 서로 자기 모순에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이 둘은 각자의 적용 범위가 다를 뿐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순되는 정보가 연속으로 나타났을 때는 초두 효과가 돋보인다. 반면 두 가지 모순된 정보가 끊겨서 나타날 때는 최신 효과가 더 눈에 띈다. 또한 낯선 사람과 만날 때는 초두 효과의 영향이 크고 익숙한 사람과 만날 때는 최신 효과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한 최신 효과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일관된 견해가 달라지기도 한다. 어느 텔레비전의 진행자는 평생 명성을 누리며 살았지만 말년에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명성에 큰 흠집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최신 효과의 작용이다. 오랫동안 우정을 지켜온 친구 사이에도 작은 의견 차이나 오해로 관계가 끝장나기도 한다. 부부도 싸움을 벌이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원래 상대에게 있던 장점이나 사랑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혼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역시 최신 효과가 초래한 것이다. 최신 효과는 대화를 나눌 때도 적용된다. 마지막 말이 전체 이야기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과 상담하다가 네가 원하는 학교로 시험을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합격률은 조금 낮지만 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반대로 선생님이 합격률은 좀 낮지만 네가 원하는 학교로 시험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이 두 말은 똑같은 의미로 문장의 배열 순서를 달리했을 뿐이다. 하지만 각각의 말이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완전히 다르다.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거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적할 때도 말의 순서에 신경을 써야 긍정적인 최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엄격하게 지적한 뒤에라도 우리는 상대의 기분을 위로하는 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쩌면 내 말이 좀 무거웠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미안하다. 방금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우리 파이팅하자.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혼인한 가운데서도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함께 받는다. 지적은 엄격했지만 다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초두 효과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어떤 만남에서 최신 효과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딱 한 번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상해도 지난날의 표현은 우습게 폄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친한 사이일수록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지켜야 할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소제목 얻으려면 베풀 것, 호혜의 원칙.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몇몇 독일 특수병의 임무는 적의 후방에 깊숙이 침투해 사병을 잡아온 뒤 취조를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쟁은 참호전으로 양군이 대치하는 최전방을 뚫고 사람이 없는 지역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병 한 명이 몰래 적의 참호로 숨어 들어가기란 상대적으로 쉬웠다. 참전한 쌍방 모두 이 방면에 특수병을 두어 적군의 사병을 잡아서 취조를 하곤 했다.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임무를 성공했던 독일의 특수병이 또다시 적진으로 출발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양군 사이의 지역을 넘어 적군의 참호에 침투했다. 마침 한 사병이 무기를 내려놓은 채 먹을 것을 쥐고 홀로 있었다. 아직 먹던 빵을 손에 쥐고 있던 그는 갑자기 나타난 적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빵을 건넸다. 눈앞에 독일 병사는 순간 그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고 매우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적군의 사병을 포로로 잡지 않고 자신의 진지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대로 돌아가면 자신이 얼마나 질책을 당할지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이 독일 병사는 어째서 그렇게 쉽게 빵 하나에 감동한 것일까? 사실 사람의 심리란 참 미묘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호의를 받으면 상대에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독일 병사가 적으로부터 얻은 것은 그에게는 필요도 없었을 빵 한 덩어리였지만 그는 상대로부터 선의를 느꼈다. 이 선의에 어떤 간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말이다. 게다가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기에 일순간에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이 독일 병사는 상대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려는 호혜의 법칙에 좌우된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의 뿌리 깊은 행동 규범이다. 어느 심리학 교수는 이 작은 실험을 통해 이 법칙을 증명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중에 임의로 몇 명을 뽑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보내면서도 답장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뜻밖에도 카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답장을 보내왔다. 비록 그들이 서로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재미있는 점은 그에게 답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 낯선 교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장을 한 것뿐이다. 이 실험은 호혜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증명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득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상대에게 보답하고 싶어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한번 도와줬다면 우리도 그를 한번 돕거나 선물을 보낼 수 있으며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제때 보답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당신이 마음의 빚을 진 채 계속 있었는데 상대가 갑작스레 도움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 쉽게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매우 친밀한 친구 사이라면 바로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서둘러 보답을 하려 하면 친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낯설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구 사이에도 우정을 지키려면 호의 법칙을 따라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사랑도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다면 그 관계도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소제목, 들어주기의 힘, 소통의 법칙.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강연수를 배우고 싶다며 가르침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를 자랑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다. 끝까지 다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2배의 수업료를 요구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째서 제게는 2배의 수업료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2가지 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이네. 하나는 어떻게 해야 입을 닫는지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 강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며 어디서든 칭찬해 주길 바란다면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참을성 있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흥미진진해하며 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도 결코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제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완고한 사람도 끈기 있게 열심히 들어주면 그의 마음을 녹여 순한 고양이처럼 만들 수 있다. 칼은 한 연회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몇 마디를 이야기 나눠보니 매우 재미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아예 의자에 앉아 그가 들려주는 대마며 인도 화초, 실내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 식물학자는 칼에게 감자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했다. 칼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식물학자의 이야기만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연회가 끝나갈 무렵 식물학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이 연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이라고 칭찬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한 칼이 이야기꾼이라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경청이야말로 사람과의 교류이며 대화라는 뜻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다. 어른일수록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인내심 있는 청중이 되어 남을 격려하며 자신을 드러낼 줄 안다. 경청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관점에 관심이 있고 그의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며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에서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좋은 청중이 되어라. 타인을 격려하며 자신을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상대를 더 쉽게 감동시키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까? 첫째, 집중하라. 상대와 자주 눈을 마주치며 정신을 모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요, 맞아, 아 등의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 꼭 끼어들어야 한다면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안한데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해도 될까? 라든지 내가 잠깐 말을 해도 될까? 라는 말을 건네는 게 좋다. 둘째, 겸손하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의 관점을 존중해야 하며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된다. 꼭 말을 해야 한다면 상대의 이야기가 끝난 뒤 간단하게 당신의 관점을 밝히는 게 좋다. 셋째, 인내하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신의 기분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지나치게 긴 발언이나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화제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기 기분을 컨트롤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인내심 있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특히 상대가 의견이 있을 때는 끈기 있게 들어줘야 그가 당신에게 불만을 품지 않게 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는